밤에 듣는 조선 야담. 조선 중엽 전라도 곡성에 김춘석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죠. 그의 나이는 26, 춘석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으로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시문에도 뛰어나 이웃 마을 선비들조차 그를 가리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마침 그의 봄, 조정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춘석은 드디어 때가 왔다 싶어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글재줄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이 꿈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었지요. 길이 멀고 험하니 부디 몸 조심하고 꼭 급제하여 돌아오거라. 춘석은 부모님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튿날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이웃 어른들이 나와 춘석을 격려하고 또 격려하였지요. 춘석아, 급제해서 마을의 명성을 높이고 꼭 돌아오너라. 멀리 한양까지 가는 길이 험하니 몸 조심하고 어서 다녀오너라. 이들의 응원과 당부에 춘석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리고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충청도 공주 땅에 이르렀을 즈음 하늘은 어둑해지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다 큰 비가 쏟아지겠구나. 춘석이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인적 없는 산길이라 마을도 주막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런데 앞쪽 고갯마루 위로 어떤 여인이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석은 그 여인을 따라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그리고 고개를 오르니 그곳엔 버려진 옛 옹기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굴 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고 있었고 춘석 역시 황급히 굴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굴 속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밖에 내리는 비바람을 피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여인의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거기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이쪽에 앉아 쉬십시오. 그 말에 춘석은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레 여인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지요. 그런데 번개가 번쩍이고 어둠을 환히 밝히는 순간 춘석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다워 꽃조차 질투할 만큼 절세가인이었지요. 춘석은 자신의 마음을 누르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레 입을 열어 말을 건넸지요. 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 여인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 내려 일이 되었지요. 그렇게 둘은 조용히 말을 주고받으며 긴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굴 안은 캄캄하여 손바닥을 펼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지요. 그러나 천둥이 울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순간적으로 굴 안이 밝아져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나곤 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와 번개가 굴 안을 뒤흔들 때마다 춘석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다 조심스러운 침묵을 깨고 여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은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지요? 참으로 기특한 일이십니다. 꼭 뜻을 이루실 겁니다.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굴 안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지요. 춘석은 가슴이 두근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답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덕담을 듣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잠시 후 여인은 품에서 조그마한 보따리를 꺼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떡을 조금 가져왔는데 혹 시장하시면 나누어 드시겠습니까? 춘석은 순간 망설였지만 곧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끌려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참으로 고마우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손을 더듬어 떡을 나누어 주었고 두 사람은 천둥 번개 속에서 조심스레 떡을 먹었지요. 떡의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기는 춘석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의 번개가 여인의 얼굴을 다시금 환히 밝혔습니다. 춘석은 무심결에 손을 뻗어 여인의 가냘픈 손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고 말았지요. 부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손목을 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 밤의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쉽지요. 그러나 이 밤을 정결히 보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춘석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깊이 사죄했습니다. 제가 무리하였소.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바라오.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미소를 띄었을 법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한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법이지요. 이 밤을 편히 보내시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춘석은 그녀의 사려 깊은 배려에 다시금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부인은 다시 부드럽게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 밤이 긴 것 같으니 선비님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너그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들려주십시오. 부인의 이야기가 이 긴 밤을 달래줄 듯합니다.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듯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에는 나쁜 일을 자주 저지르고 세상에 못할 짓을 하며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내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깊은 산속의 절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답니다. 춘석은 부인의 차분한 음성에 점점 빠져들며 마음속에 어지러운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지요. 그렇게 수년 동안 도를 닦고 지내던 사내는 자신이 어느 정도 도를 이루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승에게 허락을 받고 속세로 내려와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산속을 내려오던 길에 우연히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새알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부인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내는 그 새알의 조를 보자 배고픔과 욕심이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그만 주워 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절로 돌아가 스승에게 사실을 고백하였지요. 스승은 그의 죄를 듣고 엄격하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청정하지 못하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말을 듣자 사내는 갑자기 소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춘석은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법입니다. 부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소가 된 사내는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채로 소가 되어버렸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내는
스승의 엄한 뜻을 깨닫고 묵묵히 자신의 벌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답니다. 매일같이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였지요.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춘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인은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소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가에는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가 일을 맡은 밭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집안에 복이 가득 차기 시작했지요. 주인은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소의 덕이라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하였답니다. 그러나 사내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한 머슴살이었으니 스스로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지요. 춘석은 소가 된 사내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사내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었으나 죄를 지어 소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을 다 치른 이제 다시 사람의 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인은 크게 놀라며 소의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곧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사내는 주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앞으로의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인은 사내의 말을 그대로 따랐지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춘석은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깊은 교훈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그 사내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이 지은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군요. 부인은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선비님.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고 살아야 함을 이 이야기는 알려줍니다. 비록 순간의 욕심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지요. 춘석은 그녀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가슴속에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밤은 길었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직 부인이 전해준 이야기 속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지요. 부인은 숨을 가다듬고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내가 떠나기 전 농가에 성대의 잔치를 베풀라고 당부한 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답니다. 사내가 떠난 후 며칠 뒤 잔치가 벌어지던 그날 밤 인근 산에 숨어있던 500명이나 되는 도적대가 그 집을 습격하기 위해 내려왔지요. 춘석은 놀란 듯 몸을 바로 세우며 물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도적들이라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온 도적들은 부잣집의 잔치 소문을 듣고 집안을 습격하여 큰 재물을 빼앗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 마당에 들어서니 집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지요. 도적들은 당황하여 무기를 들 생각도 있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춘석은 신기한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며 흥미롭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도적들에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니 어서 들어와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마당에는 풍성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었고 도적들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당황하면서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의심을 거두지 못하던 도적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춘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지요. 결국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어찌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오? 그러자 집주인은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했답니다. 사내가 떠나기 전 곧 귀한 손님들이 올 테니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도적들은 자신들이 귀한 손님이라는 말에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춘석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도적질로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진심 어린 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500명의 도적들도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지요. 부인은 차분한 어조로 말을 맺었습니다. 그 후 500명의 도적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개과천선하고 절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하여 훗날 500나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한 사내의 진실된 마음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춘석은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지요. 긴 이야기를 마친 뒤 동굴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밖에서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하늘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김춘석과 부인은 서로 조용히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를 밝게 비추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춘석이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지요. 부인의 이야기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긴 밤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 또한 선비님 덕분에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 부인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혼이 나요.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곡에 사는 이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예를 갖춘 후 각자의 갈 길로 향했습니다. 김춘석은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고 부인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시댁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지요. 밤새 돌아오지 않은 며느리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부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크게 노했습니다. 외간 남자와 밤을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으라 하느냐? 너 같은 며느리를 집안에 둘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부인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시댁의 마음은 완고하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부인은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김춘석은 한양에 도착했지만 동굴에서의 일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라 시험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에도 마음이 혼란스러워 글이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요. 결국 김춘석은 그의 과거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김춘석은 고향 곡성으로 돌아가 지난날의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동굴에서의 짧은 만남이 불러온 혼란에 다음 과거 시험 때는 꼭 합격하여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 김춘석은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단호하고 명확한 마음으로 준비를 다했기에 지난번처럼 흔들림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죠. 마침내 춘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당당히 급제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임금 앞에서 새로 급제한 선비들의 사연을 묻는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임금이 말하였습니다. 새로 급제한 자들은 각자의 지난날 이야기를
솔직히 풀어놓아 보라. 여러 선비들이 차례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였고 드디어 김춘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춘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일을 정직하게 고백하였지요. 전하, 3년 전 한양으로 오는 길에 비를 피하려 동굴로 들어갔다가 한 여인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으나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 덕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일로 인해 그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모두 저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과 신하들은 매우 놀랐고 임금이 다시 물었지요. 혹시 그 여인의 집안과 이름을 알고 있는가? 네, 전하, 사곡에 사는 이씨문 중에 며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다른 급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꺼냈는데 그는 바로 이응춘이라 하는 선비였지요. 전하, 제가 바로 그 여인의 남편입니다. 부인의 말을 의심하여 억울하게 내쫓았던 것이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김춘석과 이응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우연히 급제의 자리에서 마주쳤고 뜻밖의 인연으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감동하였지요. 두 사람 모두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니 매우 훌륭하도다.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며 억울하게 쫓겨난 부인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마땅하도다. 이응춘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억울하게 내친 부인을 정중히 다시 맞아들이고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여 다시금 부부의 연을 회복하라. 임금의 명령에 이응춘은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반드시 부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응춘은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억울한 부인을 다시 맞이하였고 진심으로 지난 잘못을 사죄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 이응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에 감동하여 그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임금은 김춘석에게도 말하였지요. 김춘석은 진실을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고백하였으니 이는 진정한 선비의 품격이라 할 수 있다. 내가 그대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고 싶으니 원하는 바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보라. 김춘석은 잠시 고민한 끝에 말했습니다. 전하, 지난날 이응춘의 아내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하옵니다. 이응춘과 그 아내가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이 제겐 큰 선물이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대견하도다. 그대의 성정이 그러하니 내 앞으로 그대를 크게 써야겠도다. 그 말에 김춘석은 깊이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김춘석은 자신의 지난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응춘과 김춘석을 특히 어여삐 여겨 늘 곁에 두고 나란 일을 의논하였고 두 집안은 더욱 번창하였고 대대손손 재상을 두루 배출하였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여인의 현명함과 정직 그리고 두 선비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 어린 화합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름답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거제의 옥범좌수로 불리는 건달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은 옥이고 범은 생김새가 범같다 해서 범이고 좌수는 벼슬 중 하나인데 건달이 무슨 벼슬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좌수처럼 행동한다 하여 붙여준 별명이죠.
사실 별명처럼 옥범좌수는 남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달답게 배짱까지 두둑하니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기에 눌려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니 옥범좌수에게 거제는 좁은 섬이었습니다. 이 좁은 시골에 있자니 답답하구나. 옥범좌수는 좁은 거제를 떠나 천하를 구경하러 길을 떠났지요.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지만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기와집만 골라 제 집 들어가듯 쑥 들어가 하루 저녁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풍채만 보고 어느 고을한다 하는 양반이 아닌가 하여 집주인들은 사뭇 굽실거리며 방을 내주었지요. 옥범좌수가 경주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 어느 집이요? 네. 저 길로 조금만 가시면 큰 기와집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잣집인 최부자댁입니다. 옥범좌수는 동네 사람이 알려준 대로 곧장 최부잣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을 맞이하는 청직이며 하인들의 얼굴이 몹시 침울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네. 하룻밤 묵어가세나. 저기 사랑방으로 가시오. 청지기가 퉁명스럽게 턱짓으로 사랑방을 가리키자 옥범좌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말했지요. 내 이놈, 청지기 주제에 누구한테 함부로 턱짓이냐? 옥범좌수가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며 범 같은 소리로 화를 내자 청지기는 그 기세에 눌려 꼬랑지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만만치 않은 우환이 있어 그것을 고민하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군. 집에 우환이 있다면 되레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그런데 무슨 우환이란 말인가? 이건 비밀인데 이만저만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큰일이라니. 지금부터 보름 뒤에 공주마마 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댁은 경주에서 제일 가는 옥물집이라 공주마마 혼사에 쓰실 옥합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솜씨가 난다긴다는 옥장이들만 모아서 6달 동안이나 정성에 정성을 쏟아 바로 어제 저녁에 일이 끝났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이건 집안에서 저와 주인 어른 그리고 옥장이들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걱정 말거라. 비밀은 꼭 지킬 것이다. 주인 나리께서 옥합을 만지다가 그만 뚜껑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의 혼산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군. 그럼 주인장께서는 지금 어찌할 작정이시라던가? 어찌하다니요? 이제 모가지 날아갈 일만 남았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자. 영의정 나리가 나서면 수습할 수가 있을까? 이 무슨 소리인가요? 옥범좌수는 혼자 소리로 떠드는 것 마냥 영의정을 들먹였습니다. 지금 영의정 날이라 하셨습니까? 영의정이란 말에 청지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를 어서 주인장 방으로 인도하게나. 한 가지 방도가 있을 것 같네. 뭐라고요? 방도가 있다고요? 그렇네. 어서 인도하게나. 청지기는 순간 의심이 들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옥범좌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럼 속는 셈 치고 안내하죠. 그렇게 청지기의 안내에 따라 옥범좌수는 최부자의 방으로 갔지요. 그때 최부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무엇이 옥합을 깨뜨렸다니?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최부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지요. 누구한테 들었던 좋은 계책이 있으니 우선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계책이 있다고? 자네는 도대체 누군가? 최부자가 퀭한 눈을 쓴벅거리며 묻자 옥범좌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선비올시다. 그렇지만 계책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저한테 그만한 계책이 있으니 그 계책부터 들어보십시오. 그래, 좋아 자네가 누구건 이 일을 어찌 알았건 자치하고 그 계책부터 한번 들어보세. 이건 틀림없는 계책입니다. 쉬운 일은 어렵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고
복잡한 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묘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그 계책이나 말해보란 말일세. 그러자 옥범자수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최 부자에게 속닥거렸습니다. 허허, 그러다 들통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혹시나 일이 잘못돼서 들통이 나면 제가 그 옥합을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몽땅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되는 일입니다. 뭐라? 나는 자네한테 온전한 옥합을 맡겼는데 자네가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하라.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옳거니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세 그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먼. 최 부자는 대번에 얼굴이 환해지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죠. 자네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하네. 하하. 헌데 제가 아무리 그럴싸한 꾀를 쓰더라도 운수가 불길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는 날에는 제가 영감님 대신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여부 있겠는가? 얼마면 되겠는가? 3,000냥은 내셔야지요. 무엇이라고? 3,000냥? 놀란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지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모가지가 날아가도 험하게 날아갈 것인데 당신 모가지 값이 3,000냥도 못 된단 말씀입니까? 옥범자수가 범 같은 눈으로 노려보자 최 부자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최 부자는 곧 3,000냥이 담긴 주머니를 가져다 옥범자수에게 주었지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모가지가 날아가도 제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곧 최 부자는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깨어진 옥합 뚜껑을 악여로 감쪽같이 붙여서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구경시키고는 옥범자수에게 그것을 전달하였지요. 옥합이 상하지 않게 잘 들고 가야 할 것이야.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타고 떠나는 옥범자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옥범자수는 말을 타고 달려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더니 영의정 집을 물어 그 대문 앞에 멈춰섰지요. 그러더니 말에서 내려 옥합보자기를 안고 대문 앞으로 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옥범좌수가 대문이 부서질 지경으로 쾅쾅 두들기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지요. 어서 대감날이 앞으로 인도하렸다. 생판 처음 보는 작자가 나타나서는 감히 이 영의정 대감에게 안내하라니 하인들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보아하니 시골 촌놈 같은데 여기가 어느 집이라고 대문을 그렇게 험하게 두들기느냐? 하인들은 금방 쥐어박을 듯이 고함을 지르는데 옥범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요. 잔소리 말고 대감날이 앞으로 안내하지 못할까? 나는 경주에서 올라온 옥범자수다. 옥범자수? 좌수면 좌수지 옥범은 또 뭐냐? 하, 이 촌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누구한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내 발로 가겠다. 옥범좌수는 보자기를 안고 하인들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허허, 살다 보니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 녀석아, 여기가 경주 촌구석 동원인 줄 아느냐? 하인들이 옥범좌수를 막아서자 옥범좌수는 더욱더 난리입니다. 이런 방자한 녀석들을 봤나? 비키지 못할까? 옥범좌수는 옥합보자기를 든 채로 일부러 하인들과 부딪히며 실갱이를 시작하였지요. 그러니 하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공주마마. 옥범좌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보자기를 껴안았습니다. 무엇라고? 공주마마? 느닷없는 소리에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자 옥범좌수가 옥합을 싼 보자기를 바삐 끄르더니 속에서 깨진 옥합 뚜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 죽었다. 내 녀석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것은 공주마마 혼수로 경주에서 맞춰온 옥합이다.
혼수로 맞춰온 옥합이란 말이다. 옥범자수의 말에 영의정 집 하인들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공주마마 옥합? 그렇다. 이 녀석들아. 이제 내 녀석들은 모가지가 10개라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곧 웅성이는 소리에 집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왜 이리 소란인고? 영의정 대감이 나와 물었습니다. 이 방자한 녀석들이 공주마마 혼수로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옥범자수가 깨진 옥합을 대감에게 보이자 놀란 영의정 대감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큰일일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일단 안으로 드세. 그렇게 영의정 대감과 옥범자수는 사랑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옥합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사스러운 공주마마 가래의 혼수로 보내는 옥합을 이렇게 깨뜨렸으니 상감마마께서는 이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불경제로 다스릴 것입니다. 나도 바로 그 걱정을 하고 있네. 그러나 옥합은 이미 깨졌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나. 방도라니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대감댁 하인들이 깨뜨렸으니 대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깨뜨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닐세.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차근히 생각을 해보세나. 누가 깼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모가지가 100개라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란 말씀입니까? 영의정은 일이일인지라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촌놈 앞에서 꼼짝도 못하였지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영의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딱하게 되었네마는 자네 모가지도 저 옥합보다 더 속절없이 날아갈 판일세. 아니, 어째서 제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그런 중대한 물건을 가지고 하인들과 시비를 벌였으니 자네 죄가 더 커. 그러니 기왕 모가지가 날아갈 바에는 이 옥합을 자네가 잘못해서 깨뜨린 것으로 하고. 뭐라고요? 이 옥합을 제가 깨뜨렸다고 하란 말씀입니까? 진정하고 내 말을 더 들어보게나. 이 옥합을 자네가 깨뜨린 것으로 해놓고 내가 뒤에서 거들어주는 걸세.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 말이 먹히지 않겠지만 자네가 혼자 깨뜨렸다고 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그때는 내가 자네 편을 설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그럼 기왕 그렇게 하시려면 제 죄를 더 가볍게 해놓고 거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하다니? 제가 혼자 깼다고 하면 그 죄가 너무 커서 대감나리께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대감나리 대문간에서는 진짜로 하인들과 시비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대궐 문지기들한테 시비를 걸어 그 작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일부러 옥합 상자를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다시 싸들고 가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방법일세. 그러면 내가 말하기가 한결 수월하겠구먼. 꽉 막힌 작자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제법 도는군. 그런데 저는 원래 미련한 놈이라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만약 들통이 나는 날에는 대감나리께서 아무리 거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하지만 대궐 앞이 어디라고 거기서 문지기들과 싸우는 신용을 할 수 있을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가? 그럼 배짱을 단단히 가다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오나 대감님 댁 잘못까지 제가 덤탱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뒤를 봐준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저는 이 일을 무사히 마쳤더라면 조정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이 되었으니 그 벌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허,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자네가 그 짝일세 그려. 처지를 바꿔놓고 말씀드리면 대감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벌충을 해달라는 것인가? 3,000냥 정도만 제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리함세. 그렇게 또다시 3,000냥을 챙긴 옥범좌수는 옥합을 들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획대로 잘 되어 옥범좌수는 많은 돈을 챙기고 거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해지기로는 이 옥범좌수는 욕심이 많아서 늙어서 자기 밭에만 물을 데려다 맞아 죽었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사이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루는 아내의 친정을 가려고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다 무서운 도적패들을 만났지요. 저마다 무서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도적패들을 깊은 산속에서 만났으니 부부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달라는 것은 모두 다 드릴 테니 제발 우리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시오.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사정하였지요. 그러자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적패의 두목 같은 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살려는 주지? 대신 이 여자는 우리가 데려가겠다. 뭐시오? 아내를 데려간다는 말에 남편은 온몸으로 저항했지요. 하지만 도적대들은 남편을 소나무에다 밧줄로 꽁꽁 동여 매놓고 말했습니다. 하하, 약속대로 목숨은 살려주마. 그런데 이곳은 어둑해지면 호랑이가 다니는 길인데 그것까지 내가 봐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내를 붙들어가는 도적대를 보며 남편은 그저 기가 막혀서 가슴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죠. 여보시오. 당신의 이름하고 사는 곳이나 좀 알려주시오. 남편은 큰 소리로 도적두목에게 물었습니다. 거참 성가신 놈이군. 그래, 어차피 오늘 밤에 죽을 놈인데 저승가는 선물로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라. 사는 곳은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권리고 성은 발아래, 이름은 3년 상처 먹고 나왔다이다. 도적대들은 이렇게 말한 뒤 끌려가지 않으려 발악하는 아내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떠나간 자리에는 부인이 아끼던 놀이개만이 떨어져 있었죠. 깊은 산속에서 남편은 홀로 소나무에 묶인 채 울부짖고 있을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남편은 망연자실하여 호랑이 밥이 되기를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젊은 사내와 노인 하나가 풀숲을 헤치고 나왔죠. 아이고 이제 멀리 간 것 같소. 큰일 날 뻔했소이다. 맞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이라도 신령님이 굽어 살펴주신 덕입니다. 두 사람은 묶여있는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댁들은 니시오? 우리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요. 아까부터 도적대들을 보고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럼 혹시 저들이 어디 사는 자들인지 아시오? 그건 우리도 모르. 요즘 부패한 관리와 욕심 많은 지주들이 이 가뭄에도 돈에 눈이 멀어 세를 올려받으니 나라의 도적 패물이가 어디 한둘이요? 목숨만 건진 것이라도 다행이요. 정말 목숨만이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지만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어찌 한단 말입니까? 남편이 약초꾼들에게 고맙다 말하고 돌아서는데 약초꾼 하나가 불렀지요. 이보시오. 잠깐 이거 가지고 가시오. 당신 부인이 떨어뜨리고 간 것이오. 남편이 돌아서 보니 그것은 부인이 아끼던 놀이개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관하로 달려가 이 일을 알렸지만 도적패들로 인한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관하에서도 기다려보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아내를 찾아 헤매었지요. 이보시오. 사는 곳은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골이고 성은 발 아래이고 이름은 3년상 처먹고 나왔다인 사람을 아시오. 그 무슨 괴상한 소리오? 애인 난 모루. 남편의 간절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남편을 그저 미친 사람 취급하였지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도 아내를 만날까 전국을 이잡듯이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하루는 어느 마을 어귀에서 어린아이들이 임금과 신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남편이 가만 보니 임금된 아이에게 신하 노릇하는 아이들이 물으면 임금된 아이가 신하에게 무식하다 꾸짖으며 훈계하고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맞장구를 쳐가며 웃고들 있었지요. 남편이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임금된 아이 앞으로 가 공손히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전하, 신,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신 웃음 보따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러자 임금된 아이가 엄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제 아내를 빼앗아간 도둑놈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여쭈러 왔사옵니다. 그러자 임금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도둑놈이 대체 무엇라고 하더냐? 사는 곳이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더냐? 성은 발 아래이고 이름은 3년상 처먹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남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피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임금된 아이에게 애원했지요.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무엇이 불현듯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여봐라. 높고 낮은 곳이니까 평산이고 쥐었다 펼쳤던 골이니까 부채골이다. 그리고 성은 발 아래라고 했는데 발 아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냐? 또 이름이 3년상 처먹고 나왔다라고 하니 3년상을 지내고 상복을 벗게 되니 제복이 틀림없다. 평산 부채꼴의 신제복이란 놈을 찾아가 보아라. 참으로 기특하고 똘똘한 아이 아닌가요? 남편은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감사했지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그날 이후로 남편은 황해도 평산으로 가 부채꼴을 찾았습니다. 이 보시오. 여기가 부채꼴이 맞소? 네, 그렇소만. 그럼 혹시 신제복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저기 큰 길이 끝나는 곳에 큰 기와집이 있소. 거기가 신제복의 집이오. 남편이 동네 사람이 알려준 대로 큰 길을 따라 가보니 과연 신제복이란 놈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와집 앞에는 덩치 크고 흉악스럽게 생긴 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원수를 바로 코앞에 두었지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 것 마냥 신제복의 집 앞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필시 저 안에 부인이 있을 터인데 남편은 그저 먼 곳에 숨어 그 집 대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대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보초 같은 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인들은 저마다 물동이를 손에 들고 물을 길러가는 것 같았는데 사내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니 여인들을 감시하는 자들 같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 보니 여인들 중에 자신의 부인도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만입니까? 너무도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가 얼싸안고 싶었지만 차마 보초 같은 자들 때문에 감히 나서질 못했지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찾아왔음을 아내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분명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는 것이니 부인이 지나간 길가에 부인의 놀이개를 떨어뜨려 놓았지요. 한참 후 남편의 예상대로 부인은 물동이를 이고 일행들과 돌아오다 길에서 그 놀이개를 발견하였습니다. 놀란 부인이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틀림없이 남편이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의 물건인 양 그 놀이개를 보고 그냥 지나쳐갔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남편은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저곳에서 빼와야만 했지요. 밤이 되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각 남편은 곧장 담을 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와집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지요. 거기에 웬 집에 방이 이리 많은지 도무지 아내를 찾을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아내를 찾는단 말인가?
이러다가 잡히면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남편은 일단은 마루 밑에 숨어 동정을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남편 부디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생이 끝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루 밑에 있던 남편이 여인을 가만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는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그리운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마루 밑에서 나와 부인을 불렀지요. 부인, 그 소리에 놀란 부인이 돌아보니 남편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여기는 나는 새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대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큰일입니다. 일단은 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내는 남편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요. 서방님, 이곳에는 저와 같은 여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100명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붙잡혀와 도적대 두목에 부인 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인들의 머릿수를 세어 혹시나 도망간 사람이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도둑의 대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일단은 벽장 속에 숨어 몸을 피하고 보시지요. 그래, 그게 좋겠소. 잠시 후 새벽 닭이 울더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벽장으로 얼른 숨어 들어갔지요. 부인, 안에 계시오? 도둑대의 대장이 문 밖에서 부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네, 안에 있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도둑대의 대장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질 않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벽장 쪽을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간이 콩알만해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음이 된 채로 그대로 서 있었지요. 벽장 안에 있는 자는 대체 누구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대체 벽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허! 문 밖에 남자의 신발이 있던데. 방에 들어왔으면 숨을 곳은 저 벽장 안뿐 아니겠소? 앞불싸. 그렇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대로는 둘 다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실은 어제 우리 사촌 오빠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 집 안으로 들였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벽장 속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재복이 웃으며 말했죠. 아, 이 사람아? 차남이 그렇게 수고스레 오셨는데 장 속에다 모시다니. 그럼 푸대접이 어디 있어? 어서 벽장 속에서 나오시라 하게. 곧이어 벽장에서 남편이 나오자 신재복은 처남을 만나 무척 기쁘다며 남편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적잖이 취했을 때 신재복이 말했지요. 여보게, 처남. 내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동네를 도둑질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동네가 하나 있다네. 거긴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놈의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가려면 우선 나를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기회를 엿봐서 도망가야겠다. 남편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그 동네를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자네가? 할 수 있겠어? 할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게나. 신재복이 흔쾌히 승낙하자 남편은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와 여우 소리 잘 내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야 어렵지 않지. 다음 날이 되자 신재복은 수아들 중에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와 여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를 골라 남편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 도둑질할 동네에 이르자 남편이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동쪽 하늘에 해가 불그스레 떠오를 때까지 뻐꾹뻐꾹 하고 울어라.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도둑놈은 해가 동쪽 하늘에 불그스레 떠오를 때까지 밤새 뻐꾹뻐꾹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여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 동쪽 하늘에 불그스레 해가 떠오를 때까지 캥캥하고 울어라. 여우 소리를 잘 내는 도둑놈은 밤부터 해가 뜰 때까지 캥캥하고 여우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뻐꾸기와 여우가 번갈아 가며 밤새 울어대니 동네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길한 일이라며 큰일이 났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남편은 나그네 행세를 하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뻐꾸기하고 여우가 번갈아 가며 울어대니 이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불길해. 남편은 동네 사람들 틈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제가 점을 좀 배웠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점이라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동네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말해 주었지요. 지난 한 달 내내 동네 뒷산에서 하루는 뻐꾸기가 밤새도록 울고 하루는 여우가 밤새도록 울기를 반복하니 대체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아주 큰일이라도 난 듯 이 사람들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 점을 한번 쳐봅시다. 남편은 진짜 점쟁이처럼 한참 동안 중얼중얼 점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런 옛부터 이 마을을 지키던 신령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받기만 한다고 노하셨소. 아무래도 제사를 크게 지내야 할 것이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어린애들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제복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아무시에 그 동네로 가보시오. 이튿날 부하들을 데리고 그 동네에 간 신제복은 깜짝 놀랐지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마을에는 사람 하나, 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둑놈들은 마음에 드는 재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죄다 가져왔습니다. 신제복을 비롯한 여러 도둑놈들이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쳐들어가려 해도 번번이 실패했던 이 동네를 이렇게 감쪽같이 털게 되자 신제복은 남편을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신제복 다음으로 입김이 세졌지요. 어느 날 신제복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복의 처남, 여기서 멀지 않은 마을에 쳐들어가려고 수년 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도무지 지키는 이가 많아서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네. 처남이 한 번만 더 수고하여 주게. 오냐, 드디어 내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도망칠 기회가 왔구나. 남편은 신제복의 청을 쾌히 승낙하고는 가죽 포대를 많이 마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훌륭한 꾀를 피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신제복은 부하들을 시켜 가죽 포대를 잔뜩